14,600일. 여러분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담기는 시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 대통령이 8번이나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는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대본을 쓰는 내내 앞발이 떨려서 타자를 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기록입니다. 뉴스에서 한 의사, 70대, 성폭행 같은 단편적인 단어들 보셨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지옥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잔혹한 감옥이 되었던 사건. 친딸을 놀이개로 삼고 그 딸이 낳은 손녀까지 유린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역겹고 화가 나서 영상을 끄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지옥을 40년이나 견뎠습니다. 우리가 고작 1시간 남짓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정의입니다. 이 악마가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촛불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 끔찍했던 1985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4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5년.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누군가는 응답하라 1988 속 덕선이처럼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있었겠죠. 대한민국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컬러 TV가 보급되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던 말 그대로 발전과 미래의 시대였습니다. 그 빛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는 단 한 곳. 그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어씨는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까먹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문세의 노래를 들으며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한의사, 이웃들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 좋은 아저씨.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왕이자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죠. 일일이 문자 신고도 되고 SNS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85년은 달랐습니다. 집 전화기 선을 뽑아버리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시대. 아버지가 문을 잠그면 그 안은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는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시작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처음부터 흉기를 들이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아빠 말 안 들으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니 세뇌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밥을 주고 내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 생사여탈권을 쥔 유일한 어른이 나를 옥죄어 옵니다. 어린 딸이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이상해라고 말하기엔 당시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보수적이었습니다. 설마 아빠가 딸한테 그러겠어? 라는 사회적 통념이 오히려 가해자에겐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딸을 심리적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밖은 위험하다고, 오직 내 말만 믿으라고. 그렇게 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영혼을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양이라서 잘 아는데요. 짐승도 제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핏줄을 성욕의 배출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 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1985년의 어느 날 밤 첫 번째 범행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단순히 성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 믿었던 하늘이 나를 덮치는 공포였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났다면, 아니 12년 하다가 그쳤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며 방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88 올림픽이 지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상은 천지개벽을 하는데
이 집의 시계는 여전히 1985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악마는 더 대담해집니다. 단순히 딸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족보가 꼬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시청을 삼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범해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악마의 손길이 그 태어난 아이에게까지 뻗쳤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안에서 벌어진 신조차 외면한 끔찍한 족보의 파괴. 도대체 이 집구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시 후 챕터 2에서 그 역겨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 악마는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삼지창을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 곁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넥타이를 매고 평범하게 장을 보고 퇴근합니다. 하지만 그 현관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헌법도 도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오직 그 남자만이 법이자 신인 밀실 왕국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챕터 2입니다. 1985년 그 끔찍한 시작 이후 이 남자가 어떻게 장장 40년 동안이나 이 범죄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는지 그 치밀하고도 역겨운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혈압 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뒷목 잡으실 분들은 미리 심호흡 한번 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의 평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점잖은 사람, 지식인, 딸바보로 기억했습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병원이나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 혹은 전문가 대접을 받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속은 지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완벽한 위장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이 편견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40년이나 늦췄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낮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진료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 친딸의 방문을 여는 그 이중생활.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그는 현관문 밖의 자아와 안의 자아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냉철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교한 규칙들을 만들어 딸을 올감했습니다. 첫째, 정보의 차단. TV 채널도 마음대로 못 돌리게 하고 친구와의 연락도 서서히 끊게 만듭니다. 내 친구들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밖에 나가면 나쁜 놈들이 널 해칠 거야. 오직 아빠인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짓된 구원자 행세. 둘째, 공포의 일상화.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주는 식의 사육. 이건 반려동물 훈련시킬 때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딸을 그렇게 길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안 때릴 거야.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족쇄는 발목에 채워진 게 아니라 뇌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으며 완성된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구역질 나는 건 그의 변명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합의하에 한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적 권력자인 아버지와 생존을 의탁해야 하는 어린 딸 사이에 합의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채팅창에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려라, 거세해라.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비틀린 성욕을 채우기 위해 딸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는 딸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형으로 취급했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몸을 내놓으라는 악마조차 혀를 내두를 교환 논리.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옥은 바닥이 없다고 하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피해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도 없었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짐승입니다. 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딸. 상상이 되십니까? 입 밖으로 내뱉기도 더러운 이 상황에서 가해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병원에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가 드러납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그리고 그 아이마저 먹잇감으로 삼으려 했던 악마의 다음 스텝. 도저히 못 보시겠다고요?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아이들의 고통은 어둠 속에 묻힙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잠시 후 챕터 3에서 뵙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다음 편은 더 끔찍하니까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부모에게 천상의 노래와 같고 온 가족의 웃음꽃이 되어야 하죠. 이 집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증거이자 비극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꽉 부여잡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생물학적 상식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감금과 유린. 짐승 같은 아버지는 딸의 몸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친구? 없습니다. 남편? 당연히 없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니. 피해자 어씨가 느꼈을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감히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더 끔찍한 건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딸의 배가 불러오면 보통의 부모라면 하늘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죄책감에 자결을 하거나 적어도 병원에 데려가 수습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완벽한 사육의 결과물로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기록, 산전 검사,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혹여나 세상에 이 더러운 비밀이 새나갈까봐 그는 딸을 철저히 집안에 가뒀습니다. 산부인과 한 번 가지 못하고 영양제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딸은 공포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임신하면 보호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딸의 불러온 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이를 뵌 내 딸. 이 기괴한 문장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산파도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차가운 방바닥. 딸은 홀로 고통과 싸우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탯줄을 자른 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악마였겠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 아이의 족보를 한번 따져볼까요?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는 가해자의 친딸입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딸이 낳았으니 법적으로는 외손녀가 됩니다. 피해자인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은 딸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딸이니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엄마이자 언니, 아빠이자 할아버지, 할아버지이자 아빠, 언니이자 엄마. 족보가 꼬였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가계도의 붕괴이자 인륜의 파괴입니다. 신이 있다면 이 순간만큼은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댓글창을 보니 토 나온다, 역겹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역겨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겪게 될 혼란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 남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집안에서는 아빠라고 부르게 시켰을까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피해자는 자신의 딸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스러움? 아니면 끔찍한 트라우마? 아마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매일매일 미쳐갔을 겁니다. 하지만 악마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그는 또다시 검은 손을 뻗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유린한 것도 모자라 그 딸을 통해 낳은 손녀이자 친딸에게까지 그는 2명의 여성을 2대에 걸친 모녀를 자신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씨를 말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학살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핏줄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들처럼 엄마와 딸은 서로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했지? 학교는 안 보냈나? 그는 철저했습니다. 아마도 출생신고 과정에서 아이를 누군가의 늦둥이로 위장하거나 혹은 세상에 없는 아이처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저 집의 손녀가 사나보다 했겠죠.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사이좋은 모녀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평범한 겉모습 속에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40년. 무려 14,600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건 가해자의 치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자는 우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계는 아니었을까요? 엄마는 딸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딸은 엄마를 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아버지라는 이름의 괴물 앞에서 두 여자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전향이 앵커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존재. 과연 그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분노는 충분히 예열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악마는 법정에서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사랑이었다. 동의했다. 판사님도 판결문을 읽다가 목이 메었다는 그 뻔뻔한 최후 진술. 4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 악마의 변명,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서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재판 과정을 공개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켜보는 눈이 많을수록 악마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옥에도 꽃은 핍니다. 하지만 그 꽃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악마의 입김을 맞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챕터 3에서 우리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친딸을 범해 아이를 낳게 했다는 사실. 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지만 이 집에서는 죄악의 씨앗이라 불렸습니다. 오늘 챕터 4는 그 아이의 시선으로 본 40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아빠가 할아버지고 엄마가 언니인 세상. 학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그 남자만이 세상의 전부인 고립된 왕국.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과연 악마는 그 아이를 손녀로만 대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여자로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비극입니다. 귀를 막고 싶으시겠지만 제발 들어주세요. 이 아이의 비명을 들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가 엄마야? 언니라고 해. 밖에서 들으면 어쩌려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한이 되었다죠. 이 아이는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철저하게 호칭을 통제했습니다. 왜냐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의심할까 봐서요. 혹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낳아준 엄마를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아이의 심정.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딸에게 언니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엄마의 심정.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왜 우리 언니 엄마는 밤마다 할아버지 아빠 방에 들어가서 울지? 왜 할아버지는 언니를 때리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들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사랑이고 학대가 훈육인 뒤틀린 세계관. 아이의 영혼은 시작부터 병들어갔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이 아이를 손녀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두 번째 소유물로 점 찍어두고 아주 어릴 때부터 길들였습니다. 길들이기입니다.
그는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만 꼬리를 치게 만드는 것. 그는 자신의 친손녀이자 딸인 이 아이를 장차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예비 신부로 사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도 제 새끼는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잡아먹기 위해서요. 꽃봉오리가 맺히기도 전에 꺾어버릴 준비를 무려 10년 넘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아이가 2차 성징을 시작하고 여자가 되어가던 어느 날 밤, 엄마가 겪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딸에게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 딸도 건드렸는데 내 손녀라고 못 건드리겠어? 라는 악마의 논리. 그는 엄마에게 했던 짓을 딸에게 똑같이, 아니 더 잔혹하게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옆방에서 피가 끓었을 겁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겪은 지옥을 내 딸이 똑같이 겪는 걸 소리만 들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뛰쳐나가서 죽이고 싶었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반항하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이것은 단순한 성폭행이 아닙니다. 영혼의 학살입니다. 엄마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딸은 할아버지에게 유린당했다는 수치심에 두 여자의 영혼은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는 모녀를 경쟁시켰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가해자는 엄마 앞에서 딸을 예뻐하고 딸 앞에서 엄마를 챙기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내 엄마는 늙어서 싫다. 내가 더 젊어서 좋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며 두 피해자가 서로를 질투하거나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연대해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굶거나 맞아야 하니 살기 위해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든 완벽한 왕국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고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심리 고문이라고요. 피해자들의 연대를 깨뜨려 영원히 자신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수법. 그는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식인이었기에 그 지식으로 가장 잔인한 감옥을 설계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예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평범한 10대. 하지만 그녀의 10대는 곰팡내 나는 방구석과 늙은 악마의 놀이개가 된 기억뿐입니다. 이웃 여러분, 정말 몰랐습니까? 그 집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아기 울음소리가 났고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을 텐데. 왜 아무도 너 학교 안 가니? 라고 물어봐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는 우리 사회가 만든 유령입니다. 시스템이 놓치고 이웃이 외면하고 국가가 방치한 사이. 한 소녀의 인생은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짓밟혔습니다. 가해자만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끝내실 건가요? 그 아이가 창문 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선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 딸, 이대를 이어온 40년의 비극.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넘어 이제는 물리적인 증거를 들이댈 시간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숫자 270회. 다음 챕터 270번의 유린 숫자가 말하지 못한 진실에서는 이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축소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상화된 범죄의 실체를 수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파헤칩니다. 악마는 숫자로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난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270. 여러분에게 이 숫자는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마시는 커피 잔수? 아니면 출퇴근길에 지나치는 가로등 개수일까요?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을 상대로 270여 회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언론도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40년간 270회. 얼핏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같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숫자를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이 숫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 숫자의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이 담아내지 못한, 공소장이 놓쳐버린 삭제된 40년의 진짜 숫자를 계산해 보려 합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세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자, 초등학교 산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40년입니다. 1년은 365일이죠. 40을 곱해볼까요? 14,600일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270회를 40년으로 나눠봅시다. 1년에 고작 67번 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감금된 채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의 성노예로 살았던 40년입니다. 과연 1년에 7번만 악마가 찾아왔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차례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은 잔인하게도 날짜와 장소가 특정된 범죄만을 카운트합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너무 일상적이어서 특정할 수 없는 수천, 수만 번의 유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270이라는 숫자는 가해자에게 주는 면죄부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내가 270번만 그랬어라고 축소하는 것 같아 역겹습니다. 실제로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었을 겁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자행된 폭력을 어떻게 엑셀 파일 정리하듯 숫자로 셉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숫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100분의 1로, 아니 1000분의 1로 축소한 기만입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횟수는 얼마입니까? 가장 소름 돋는 건 이 범죄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습니다. TV를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부릅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나와서 과일을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가해자에게 성폭행은 특별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생리적 배설 행위였습니다. 딸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구를 처리해주는 살아있는 가구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땠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헛기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공포의 사이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아버지, 부엌에 가도 아버지. 집안의 모든 공기가 아버지라는 악마의 입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어떤 날은 술을 마셔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원하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폭력이 뒤따랐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이어진 일상의 지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살기 위해 헤리디소시에이션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몸이 유린당하는 동안 피해자는 천장에 얼룩을 새거나 벽지 무늬를 보며 여긴 내가 아니야. 이건 꿈이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을 겁니다. 270번, 2700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피해자의 감각은 무뎌졌을 겁니다. 아픔도 수치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영혼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을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딸의 몸을 죽인 게 아닙니다. 딸의 마음, 미래, 희망,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비교해봅시다. 1985년 그녀는 10대였습니다.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며 미팅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어야 했습니다. 20대 남들이 배낭여행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녀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30대 40대 남들이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할 때 그녀는 집안에서 손녀 자신의 딸마저 유린당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40년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죠. 졸업앨범, 웨딩사진, 여행사진. 하지만 그녀의 40년은 백지입니다. 아니, 검게 칠해진 암흑입니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가해자를 감옥에 넣는다고 20대의 청춘이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인생은 리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70대니까 감옥에서 죽겠죠. 그게 벌일까요? 피해자는 40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죄 없는 피해자는 40년을 갇혀 살았는데 죄 지은 가해자는 고작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낸다. 이게 과연 공정한 계산법입니까? 오늘 우리는 숫자 270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못하는 법이 만든 초라한 찌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감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감금입니다. 왜 도망치지 못했냐고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왜 못 나갔냐고요? 다음 챕터 6.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가스라이팅의 미학에서는 악마가 어떻게 피해자의 뇌를 지배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세뇌의 과정을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다음 편을 보고 반성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니, 40년이면 도망칠 기회가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냐? 문이 잠겨있던 것도 아닌데 왜 바보같이 당해? 틀렸습니다. 그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쇠사슬이나 자물쇠로 잠긴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피해자의 발목을, 아니 뇌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오늘 챕터 6은 바로 그 마음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자유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영혼은 이미 가해자의 소나귀에서 1cm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세뇌의 과정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힘이 장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얇은 줄 따위는 한 번에 끊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코끼리였을 때 녀석은 안간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고 반항할 때마다 날카로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고 매를 맞다 보니 코끼리의 뇌에는 공식이 생깁니다. 아, 나는 도망칠 수 없구나. 반항하면 더 아플 뿐이야. 1985년 피해자는 어렸습니다. 처음엔 반항했을 겁니다.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도망치려 시도도 해봤겠죠. 하지만 돌아온 건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내가 도망가면 널 죽일 거야. 내가 반항해서 내가 화난 거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학습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죽을 것 같은 공포, 그게 바로 트라우마에 의한 마비입니다. 피해자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덜 맞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를 거세당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왜 안 도망갔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왜 안 뛰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잔인한 질문입니다. 가해자는 폭력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해자는 40년 내내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경찰은 내 편이다. 내가 신고하면 사람들은 널 미친년 취급할 거다. 맞게 나가면 넌 굶어 죽는다. 나만이 널 먹여 살린다. 세상과 단절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아버지이자 뉴스이자 법이자 신이었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유일한 정보원인 가해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피해자는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그러는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살인의 완성입니다. 딸이 태어나면서 이 감금은 더 완벽해졌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문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왜냐고요? 사랑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도망치면 저 짐승이 내 딸을 죽일지도 몰라. 딸은 자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반항하면 아빠가 엄마를 때릴 거야. 가해자는 이 모성애와 효심을 이용했습니다. 엄마가 반항하면 딸을 학대하고 딸이 반항하면 엄마를 굶겼습니다. 두 피해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그 지옥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친다. 이 딜레마 앞에서 과연 누가 용감하게 탈출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인 사랑마저도 범죄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정말 악마라는 단어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보셨나요? 평생 감옥에 있던 노인이 출소 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외계 행성이었을 겁니다. 40년간 멈춰진 시간. 그녀는 스마트폰을 쓸 줄 모릅니다. 카드를 긁을 줄도 지하철을 타는 법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즈이 1985년에 멈춰있는 사람에게 문 밖의 세상은 정글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가해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나가봐야 넌 아무것도 못해. 넌 병신이야. 그는 피해자의 사회적 무능력을 비웃으며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경제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상태. 탈출은 곧 고독사를 의미하는 공포였을 겁니다. 우리가 왜 안 나왔어? 라고 쉽게 말하는 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줄 아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거세당한 피해자에게 세상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녀들이 도망칠 수 없었는지 그 슬프고도 끔찍한 심리적 감금의 기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녀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하나 남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집 밖은요? 40년입니다. 옆집 사람이 수십 번 바뀌고 통장이 다녀가고 가스 검침원이 다녀갔을 텐데. 도대체 이웃들은 우리 사회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벽 하나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40년이나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했던 걸까요? 다음 챕터 7. 벽간 소음보다 조용했던 비명 침묵의 카르텔에서는 이 끔찍한 범죄를 40년간 지속되게 만든 우리 사회의 방관을 고발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공범일지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은 참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위층에서 걷는 소리, 옆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 심지어 부부싸움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참으로 소통이 잘 되는 나라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도 나는 이 예민한 나라에서 왜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은 40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을까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TV 예능을 보며 웃고 있을 때 반대쪽 벽에서는 한 여자가 그리고 그 딸이 짐승에게 유린당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산속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무인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골목 어귀의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오늘 챕터 7은 가해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 바로 보이지 않는 공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이웃들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몰랐다. 그냥 조용한 집인 줄 알았다. 가끔 소리가 나긴 했지만 부녀지간의 사우나보다 했다. 네, 이해합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죠. 하지만 40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정말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을까요? 비명소리가 들려도 TV 소리겠지. 여자가 밖을 안 나와도 몸이 약한가 보지. 아이가 학교를 안 가도 홈스쿨링 하나 보지. 우리는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면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다. 왜냐고요? 귀찮으니까요. 경찰 부르고 진술하고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우니까요. 그 귀찮음과 두려움이 뭉쳐서 악마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준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어쩌면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985년에 그 이웃들도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TV 볼륨을 높였을 겁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국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딸이 낳은 아이 손녀.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취약통지서가 나왔을 테고 학교에 안 오면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어야죠. 예방접종은요? 건강검진은요? 이 아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었거나 아니면 서류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었을 겁니다. 가해자는 의사한 의사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악용했을 겁니다. 우리 애는 아파서 집에서 가르칩니다. 유학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공무원들은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돌아갔겠죠. 대한민국의 행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존재가 지워질 수 있습니까? 이건 구멍이 뚫린 게 아닙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가해자가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도록 국가가 멍석을 깔아준 꼴입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만 갔어도 선생님이 너 왜 몸에 멍이 들었니?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줬어도 지옥은 40년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를 죽인 건 악마지만 그 아이를 방치한 건 우리 사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직업의 귀천에 따른 우리의 편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백수였거나 전과자였거나 행색이 남루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웃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의사였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듣는 직업.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텔리. 이 타이틀이 그에게 완벽한 면죄부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에이, 설마 원장님이 배운 사람이 그럴 리가. 이놈의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악마는 가난하고 못 배운 곳에만 깃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높고 견고한 성일수록 그 안은 더 썩어 문드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운에 속았습니다. 그 흰 가운 속에 감춰진 시커먼 욕망을 보지 못한 겁니다. 범죄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성실한 가장, 점잖은 선생님이라는 가면 뒤에 가장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제발 그 껍데기에 속지 맙시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옆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아주 점잖은 의사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112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혹시 아니면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네, 그 망설임. 그 1초의 망설임이 모여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1985년의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 떠드는 이유는 이웃들을 마녀사냥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제2의 1985년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지랖을 부려야 할 때입니다. 그 오지랖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한 가족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결국 피해자의 용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웃도 몰랐고 학교도 몰랐고 구청도 몰랐던 40년. 그런데 마침내 이 악마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원은 이 희대의 악마에게 어떤 철퇴를 내렸을까요? 징역 25년. 이 숫자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는 분노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한탄이 섞여 나오고 있죠. 다음 챕터 8. 판결문 악마를 위한 나라는 없다. 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재판 과정과 가해자의 최후 변론을 공개합니다. 판사님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가해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아마 오늘 잠 못 주무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의 관심이 곧 정의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잠시 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장장 40년 동안 자신의 왕국에서 군림했던 독재자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악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 눈물로 사죄할까? 아니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악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챕터 8에서는 판사님조차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다는 그날의 법정 기록을 낱낱이 까발려드립니다. 혈압약 드셨나요? 그럼 들어갑니다. 피고인 측의 첫마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친딸입니다. 그리고 손녀입니다. 40년 동안 감금하고 때리고 세뇌시켰는데 강제성이 없었다고요? 합의였다고요? 이게 무슨 삼류소설입니까? 그는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내가 먹여 살렸다.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네, 밥은 줬겠죠. 사육하려면 먹이는 줘야 하니까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가장으로서의 부양으로 포장했습니다. 딸을 성노예로 부린 대가로 밥을 준 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긴 겁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DNA가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일관했습니다. 반성? 사과? 그런 건 인간이나 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의 시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조차 공포여서 가림막을 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판사님, 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람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내 딸 손녀이 다칠까봐 죽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주세요. 그가 나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짧은 증언 속에 담긴 14,600일의 고통.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냉철해야 할 법원 경위들까지도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가해자만 빼고 말이죠. 그는 피해자가 오열하는 동안에도 무표정하게 혹은 지루하다는 듯이 천장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서 차마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하다. 친딸과 손녀를 성적 도구로 삼아 40년간 유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보통 판결문은 건조합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끝.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판부도 인간이기에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 파렴치한 인면수심,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법률 용어보다는 감정이 실린 단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이 폭발하고 있네요. 겨우 25년? 장난하냐, 미국이었으면 400년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가해자는 70대입니다. 25년이면 95세, 아니 100세 가까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종신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법 감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에 가까운 중형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재판부도 고민했을 겁니다. 늙은 노인에게 25년은 곧 사형 선고니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잃어버린 40년과 바꿀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남은 여생 25년과 피해자의 잃어버린 청춘 40년. 이 등가 교환이 과연 공정합니까? 법은 물리적인 시간만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빼앗아간 영혼의 시간은 그 어떤 판결로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법의 한계이자 우리가 느끼는 찝찝함의 정체입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망치 소리는 울렸고 악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다 끝났다. 정말 그럴까요? 가해자는 감옥에서 밥 먹고 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만난 세상.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낯선 세상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악마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챕터 9.
부서진 삶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전쟁에서는 판결 그 이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내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피해자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해주세요. 냥냥 뉴스 속보는 그녀들이 웃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챕터 9에서 뵙겠습니다. 보통 영화는 악당이 감옥에 가거나 죽으면서 끝납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주인공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웃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판사봉 소리가 멈추고 기자들이 떠나고 카메라 불빛이 꺼진 뒤 피해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악마의 채취가 배어있는 40년의 고통이 서려있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요. 오늘 챕터 9는 뉴스에서 보여주지 않는 판결문 그 뒷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간 가해자는 새 끼밥 먹으며 편하게 지낼지 몰라도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피해자들은 이제부터 생존이라는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라진 자리,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처참한 현실.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는 이 집안의 유일한 경제권자였습니다. 그가 악마였을지언정 밥을 벌어오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은요? 다음 달 전기세는요? 겨울 난방비는요? 피해자인 친딸은 4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력? 없습니다. 기술? 없습니다. 나이는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런 경력 없는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더 끔찍한 건 가해자가 딸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들었거나 재산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입니다. 악마는 감옥에서 나오면 끝이지만 피해자들은 그가 남겨둔 가난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치 생활비 정도입니다. 40년을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평생을 사육당하며 경제적 자립 능력을 거세당한 피해자들에게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는 건 사막 한가운데 맨몸으로 던져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해자는 물리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살아 숨쉽니다. 밤마다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그녀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떱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는다는 그 병을 그녀들은 매일 겪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이 날아올 것 같고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내 몸을 만질 것 같은 공포. 40년의 세월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공포를 새겨놓았습니다. 더 슬픈 건 죄책감입니다. 엄마는 딸 손녀를 보며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매일 웁니다. 딸은 엄마를 보며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어라고 자책합니다. 가해자가 느껴야 할 죄책감을 왜 피해자들이 서로 나누어 짊어져야 합니까? 심리치료요? 네, 필요하죠. 하지만 당장 배가 고픈데 상담받을 여유가 있을까요? 병원비는요? 그녀들에게 치유는 너무나 먼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아빠는 나의 할아버지다. 이 끔찍한 문장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공포를 느낄 겁니다. 내 눈이 그 악마를 닮았어. 내 피에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근친상간 피해자가 겪는 가장 잔혹한 후유증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너희 아빠는 뭐 하셔? 라고 물으면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 걔가 뉴스에 나온 그 집 딸이래라는 수군거림. 그게 칼날이 되어 아이의 심장을 후벼 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이 아이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려 합니다. 우리가 막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가 감옥에 가자 이제 사람들의 화살은 피해자에게 향합니다. 2차 가해.
인터넷이라는 익명에 가면 뒤에 숨은 또 다른 악마들이 손가락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무심코 던진 왜 안 도망갔어? 라는 돌멩이가 겨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궁금증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집값 떨어진다, 재수 없다며 수군댑니다. 40년 동안 못 본 척했던 그들이 이제는 피해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아니면 중세 마녀 사냥터입니까?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감옥에 간 그 사람보다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무섭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또 다른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돈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세상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버텨낸 그 생명력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 합니다. 엄마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녀들에게는 생애 첫 자유이자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이 걸음마가 넘어지지 않게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녀들은 정말로 고립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 끝에 과연 빛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 10. 엔딩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에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마지막 숙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구독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은 연대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댓글로 피해자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주세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냥냥 뉴스 속보의 40년 추적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마지막 챕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90분 동안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가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1985년의 그 소녀, 2025년의 그 할머니, 그리고 그 사이 태어난 죄 없는 아이. 14,600일의 지옥도. 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부수고 싶은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의 재생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분노도 함께 꺼져선 안 됩니다. 냄비처럼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분노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양 뉴스 속보의 마지막 챕터는 기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감시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악마는 어둠 속에서 다시 기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 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깎아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는 살인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밖에서 당한 상처는 집에서 치유할 수 있지만 집에서 당한 상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사람을 노린 범죄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에 늙었다고 봐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40년이 지옥이었다면 가해자의 남은 생도 지옥이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보고 계십니까? 선거철에만 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법 좀 만드세요.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 귀찮아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바로 우리입니다. 40년 전
그 골목길의 이웃들이 조금만 더 오지랖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저 집 딸이 안 보이네.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나네. 신고했다가 아니면 말고 시기더라도 한 번만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착한 꼰대, 선한 오지라퍼가 되어야 합니다. 옆집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나요? 밤마다 쿵쿵 소리와 비명이 들리나요?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경찰이 출동해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걱정돼서요 하고 웃으면 그만입니다.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그 신고 전화 한 통이 한 아이의 40년 지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자는 우리의 차가운 개인주의가 악마들에게 최고의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 은신처를 우리의 관심으로 박살냅시다. 세 번째,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를 혹은 전에 듣게 될 피해자분들께 양희 앵커가 전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따님, 당신들은 더러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끔찍한 40년의 지옥불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서로를 지켜내며 살아 돌아온 위대한 생존자 서바이버입니다. 거울을 보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몸과 영혼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악마는 당신들의 시간을 훔쳤을지 몰라도 당신들의 생명력까지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수만 개의 댓글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우셨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수만 명의 냥냥뉴스 구독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당신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제발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고개 드세요. 밥도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세요. 당신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감옥에 있는 그 악마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1985년을 만들고 있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지? 문만 잠그면 내 세상 같지? 착각하지 마.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세상이야. 너의 그 더러운 비밀은 반드시 새나갈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내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40년? 아니 400년이 지나도 밝혀낼 거야. 냥냥 뉴스가 있는 한, 그리고 정의를 믿는 구독자들이 있는 한, 너희들이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 지금이라도 멈춰. 그리고 자수해. 그게 내가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시작,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작입니다. 저는 일개 고양이 유튜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면 언론이 되고 권력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이 사건 잊히지 않게 제가 매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 버튼.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잊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나는 피해자들의 편이다라는 투표입니다. 나는 악마를 감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정의의 편에 서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모여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감옥에 있는 그자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줍시다. 긴 시간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봅니다. 지금까지 냥냥뉴스 정의로운 고양이 앵커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